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2025년 선생님들이 이제 중등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내년에 우리 중등 임용에서 교육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중요한 팁을 선생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중등 임용 교육학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내년에 중등 임용 교육학에서 의미 있는 혹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에게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중등 임용 교육학 설명회 고 티처스 칼리지 고세훈 교육학입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부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의 방법. 우리가 어떤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공부의 방법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하고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부의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공부의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중등 임용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부의 목적은 나는 왜 교사가 되려는가 라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선생님들이 던져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대학과 그리고 여기 임용 교육학의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임용시험의 과정에서 가장 결국 중요한 합격의 조건은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더라라는 저의 개인의 경험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내가 중등 임용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는 건데 그런 단순한 형식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정말 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혹은 나는 왜 정말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혹은 가슴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의 시험의 과정은 또 수험의 과정은 되게 지난한 과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 또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혹은 원동력은 나는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수험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내년 임용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가 내가 이 자리에서 또 2025년을 지나는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hy will you be a teacher? 혹은 Why will I be a teacher? 나는 왜 교사가 되려는가? 이 질문을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또 각오하는 이 시점에서 꼭 한번 던져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들에게 임용시험에서 특히 교육학 공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몇 가지 중요한 공부의 방법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의 방법을 알려면 우리 교육학이 가지는 시험이 가지는 특징들을 조금 규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육학 시험은 교육학의 이론과 개념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론본론 결론을 써야 하는 교육학 논술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최근 시험의 변화입니다. 최근 시험의 변화는 이론과 개념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현행교육과정. 지금 이제 현행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내년 2025년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교 학점제가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학생들에게는 2028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아야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입시시험을 맞이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2025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 교육학 시험은 논술 시험은 현행 교육과정 2015를 기반으로 하는 2022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2022 현행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꽤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 공부든 전공 교육론이든 혹은 교육학 논술 시험이든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우리 교육학 논술을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개념과 이론을 단순히 교육학 논술에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론과 개념을 수업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시험만 봐도 타일러의 목표 설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목표 설정의 개념에 필요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 견해나 또 학습자에 대한 정보, 또 교과 전문가의 견해 같은 것들이 목표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소스, 자원들인데 이 자원들을 교육 철학이라는 필터 혹은 학습 심리학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잠정적 교육 목표를 필터링 하는데 이 필터링 하는 걸 그냥 개념만 쓰는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필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수업의 목표의 사례를 들고 이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교육학 논술을 준비하시면서 그냥 타일러의 목표 개념을 기계적으로 암기했던 선생님들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개념을 실제 수업의 상황에서 수업을 설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년에 중등 임용 교육학을 준비하실 때 개념과 이론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 어떻게 수업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나 교실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념과 이론을 단순하게 쓰는 서술형 문제도 포함되지만 논술형 시험의 목적답게 실제 수업의 설계나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최근에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큰 틀에서 난도의 변화도 많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개념과 이론을 그냥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들이 체감하기에 난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개념과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보고 수업 설계에 적용해보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통합성, 여기서 답안의 통합성은 개념과 개념이 한 영역 안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학습심리학, 교육심리학의 개념을 수업 방법으로 연결하는, 예컨대 다중지능 이론의 개념을 교수 전략으로 이어 연결하는 문제나 혹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육심리학의 개념을, 학습 동기의 개념을 또 수업 방법이나 수업 전략으로 연결하는 개념. 그러니까 영역별로 개념이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 간의 연결성, 이론 간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훨씬 더 교육학 논술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념 간의 통합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개방성이 높아졌습니다. 개방성의 의미는 뭐냐면 특정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에게 교육학 논술의 상황을 주고 학교 상황이나 교실 상황을 주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뚜렷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방성이 높다는 건 오픈형 문제.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의 문제를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이론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매년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올해 교육학 논술 시험에도 마지막 문제에서 로버트 카츠라는 학자의 특성론적 리더십 이론에서 인간관계 능력, 휴먼 스킬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고 출제자는 이 휴먼 스킬, 그러니까 인간관계 능력을 실제 선생님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교사 전문성을 높이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 능력을 활용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것인지를 쓰시오. 이 문제는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해답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오픈형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개방성이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히려 개방성이 높은 문제는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거나 평소에 글쓰기 연습이 잘 된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의 문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또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통합성이 높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통합성이란 말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되 또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성이라고 부르는데 난도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큰 두 가지 꼭지점은 통합성이라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고 개방성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는 난도의 변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혹은 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학 논술 시험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최근의
변화인데 이런 교육학 논술 시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지 여기에 맞게 우리가 공부의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선생님들에게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원 구조를 가집니다. 자, 이원 구조를 가진다는 건 개념, 이론, 그리고 개념 이론의 실제적 적용. 자, 그래서 개념 이론, 이원 구조를 이야기한 이유는 개념 이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개념과 이론을 그냥 쓰는 문제입니다. 이번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도 데이빗 조나센의 CLES 모형, 그러니까 구성주의적 우리가 교수학습 모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 설계 모형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형에서 문제 혹은 프로젝트 또 여기에서 교사 역할, 학생 역할은 우리가 이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쓰는 문제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한 부분은 개념과 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우리 교육학 논술의 구조를 이원화해서 개념과 이론을 묻는 문제와 개념과 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로 구분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육학 논술의 시험의 규정, 특징과 최근 난도의 변화, 우리 교육학 논술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육학 논술을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교육학 핵심의 이론과 개념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조금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사 교육 철학에서부터 교육 행정까지 각 교육학의 하위 영역들의 핵심 개념과 이론들을 정리할 텐데 단순히 개념을 천착하고 외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영역마다 어떤 범주가 있고 범주에 따른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하우징이라고 부릅니다.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1단계에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의 구조와 변화를 들여다보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교육학 개념과 이론을 먼저 구조화하고 무엇보다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과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해 중심의 강의와 이해 중심의 학습이 1단계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학 이론의 개념을 말 그대로 이제 써보아야 합니다.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글쓰기 시험,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모든 인출이 어디에서 끝이 나야 된다? 글쓰기, 라이팅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조화 하우징을 하고 개념과 이론을 잘 이해했다면 그 이해했다는 이해의 기반을 두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개념과 이론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뭐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출의 연습은 개념과 이론을 자연스럽게 글쓰기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글쓰기 연습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글쓰기 연습을 할 때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기출되었는지를 기출된 문제와 적용하면서 글쓰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육학 개념과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출제된 문제를 한번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이론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글쓰기 시험,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인출이 끝이 나야 된다? 머릿속에서 혹은 입으로, 눈으로 끝나는 인출이 아니라 완전히 글쓰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글을 쓴다는 건 내가 안다고 바로 써지는 게 아니에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안다고 말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출 연습을, 말을이라는 인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글이라는 것도 바로 써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의미하는 바를 글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잘 이해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글을 쓰게 되면 쉽게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 글쓰기로 인출을 계속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육학의 이론과 개념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영역별 문제를 적용해 본다거나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이 요구하는 답안의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따라서 글을 쓰는 연습, 구조화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글쓰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이 가지는 특징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교육학의 이념과 이론과 개념을 잘 구조화, 하우징하고 무엇보다 잘 이해를 기반으로 하우징하고 그걸 기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해 보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우리 수업의 상황이나 또 학교 상황에 적용해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식을 갖춘 글들을 써나가는 연습들을 단계별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잘 이끌어 나간다면 누구보다도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선생님들에게 공부의 목적과 공부의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교육학 논술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를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교육학 공부를 위한 어떤 커리큘럼을 가져야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육학 논술의 커리큘럼은 우리 시험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구조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에게 커리큘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퍼스펙티브, 조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론과 개념, 또 담론, 담론이라는 건 교육학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기본적으로 주제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는 항상 주제가 나오고 주제와 연관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학 논술 시험은 출제자들이 모여서 교육학 논술에 대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에 맞게 영역별로 문제, 개념과 이론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먼저 이론과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학에서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교육학 논술의 주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냐면 현행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학 논술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먼저 이론과 개념을 먼저 잘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현행 교육 과정에서 어떤 교육학 논술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한 담론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커리큘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학 논술을 이끌어 나갈 때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큰 틀에서 교육학 논술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쓸 수 있고 또 담론과 문제 적용을 통해서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수업의 설계나 교육과정 설계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대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커리큘럼은 크게 5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론 중심, 두 번째 개념 중심, 세 번째는 담론 중심, 네 번째는 문제 중심, 다섯 번째, 이건 좀 논외의 엑스트라지만 심층 면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은 제한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학 논술의 커리큘럼은 크게 4가지 이론 중심의 강의와 두 번째 이론 중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끄집어내서 개념 중심의 강의, 세 번째는 현행 교육과정과 지난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메타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교육학 논술이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론, 주제 강의, 그다음 네 번째는 영역별 문제와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네 번째 문제 중심의 강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론 중심, 개념 중심, 그 다음 주제 중심, 그리고 주제나 기출 문제 분석 중심, 마지막으로 문제 중심, 이렇게 크게 4가지 트랙. 그 다음 이제 2차 심층 면접의 비중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5가지 트랙. 그래서 네 번째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2차 심층 면접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심층 면접을 개별 면접에 따른 중요한 주제들을 집단 수기를 통해서, 집단 토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특정 주제들을 버스 토의 형식으로 개별 면접의 중요한 주제들을 말하기 연습들을 하는 형태로 마지막까지 심층 면접까지 5가지 트랙으로 커리큘럼 전체를 고세훈 교육학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들에게 크게 우리 캘린더상으로 교육학의 커리큘럼이, 논술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보여드리면 먼저 1월에서 4월까지는 기본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5월 달에 1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던 기본 강의의 심화 형태인 주제 분석이나 그 다음 기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7월, 8월에는 실전, 그래서 영역별 문제나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11월과 12월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2차 심층 면접이 준비가 된다. 이렇게 크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커리큘럼이 4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1월부터 11월까지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하면 1차 시험이나 또 2차 시험까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번 정도의 전국 단위의 실전 모의고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4월 쯤에 1회의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가 계획되어 있고 7월 중에 전국 단위의 교육학 논술의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따라오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논술 모의고사를 치시겠지만 혹시 기억이 나는 선생님들은 4월이나 7월 중에 전국 단위의 실전 모의고사를 신청하셔서 내가 1년 중에 준비하는 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교육학 논술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자신의 준비 과정, 준비도 정도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시험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에게 내년 2025년 중등임용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공부의 목적으로, 또 어떤 공부의 방법을 취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등임용 교육학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제가 지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대학과 여기에서 선생님들에게 교육학을 강의하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학 논술을 준비하고 중등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선생님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선생님들이 이제 각오를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첫 번째 공부의 방법과 관련해서 이 2가지가 선생님들에게 조금 중요한 공부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simply and deeply입니다. 자, 모든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과 이론들을 이해하고 강의를 듣고 외우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담은 너무 외울 게 많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simplify. 그러니까 중요한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들을 먼저 뭐 할 필요가 있다? simply. 그러니까 매우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잘 알려진,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hidden curriculum,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져 볼까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 뭡니까? 자, 우리 잠재적 교육 과정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입니다. 모든 교육은 의도, 즉 목표가 존재합니다. 교육의 목표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학생들의 행동 변화, 인지적 변화, 정서적 변화, 심동적 변화를 이끌려는 모든 교육은 의도한 교육입니다. 그렇죠. 모든 의도를 가지면 인텐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도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이란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잠재적 교육 과정을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이다라고 심플하게 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란 우리가 의도한 교육 과정이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교육 과정의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재적 교육 과정을 굉장히 심플리파이 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deeply 해야 됩니다. 자,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이라 한다면 도대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을 때 이건 우리 교육 과정에서 어떤 의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바로 deeply입니다. 자, 우리 교육학 개론,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단순하게 개념과 이론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런 부분도 서술적 부분도 다소 포함이 되지만, 자, 이걸 우리가 수업의 설계나 학교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좀 던지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먼저 개념을 좀 단순화해서 먼저 암기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에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캐치해내거나 또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simplify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실제적인 이 개념과 이론이 우리 수업과 학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의 과정이 deeply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simply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것과 관련된 교육적 의미나 교육적인 영향력을 디플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설명하다 보면 너무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선생님들에게 교육학 논술을 공부하든 전공 공부를 하든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simplify,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교육학의 개념, 특정 개념과 이론을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deeply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좀 더 deeply 하자면, 마무리하자면, deeply이라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측면은, 잠재적 교육 과정은 교사 입장에서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측면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 과정을 이해했을 때 드러나는 의미가 잠재적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simply,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 simply를 deeply 하게 되면 잠재적 교육 과정,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기존의 교육 과정을 학교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시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거죠. 교육 과정을 학습자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우리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deeply예요. 자, 그래서 simply 한 다음에 deeply 해야 된다. 이 원리가 선생님들이 모든 공부의 과정에서, 또 전공 공부나 교육학 논술의 공부 과정에서 좀 적용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공부의 틀이다. 이걸 꼭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과 공부의 원리나 방법을 simply와 deeply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공부의 태도와 관련해서 slow와 and steady를 말씀드리고 싶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선생님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라틴어입니다. festina lente라는 뜻입니다. 자, slow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되게 슬로우해요. 그런데 7월이 넘어가고 하반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1월부터 선생님들이 시작하게 되는 교육학 논술의 준비와 또 전공 공부에서 먼저 선생님들이 조금 급한 마음을 내려두고 슬로우 스타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스테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공부하되 지속적으로 꾸준히 부담 없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festina lente는 되게 엔티노미,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표현인데 천천히 서두르라라는 라틴어 뜻입니다. 천천히 서두르라는 뜻은 천천히 공부하되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렇죠. 긴박성, 그러니까 텐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것, 또 시간을 이겨내는 것, 이게 일종의 festina lente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되 서두르라는 의미는 선생님들이 매 시간 slow and steady 하되 적당한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에 상반기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시면서 혹은 임용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긴박감이나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패딩을 입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반팔을 입고 있을 거고 어느 순간인가 또 한 번의 패딩을 입고 있을 즈음 우리는 교육학 시험과 전공 시험을 보게 됩니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12개월이라는 시간이,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마음의 태도나 공부의 태도는 slow and steady 혹은 festina lente, 천천히 하되 서두르는, 그래서 긴박감이나 긴장감을 적정히 유지하면서 공부하신다면 선생님들이 주어진 1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지난 30년간 저도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하고 공부하고 또 교사 생활을 하고 대학에서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하나의 당부는 바로 차이와 반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앞에 의식적 공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개념은 후기 구조주의자인 프랑스의 질 둘레지라는 학자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차이와 반복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공부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개념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종의 운명적 굴레입니다. 모든 수험의 과정은 우리가 배운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데 이 반복의 과정은 너무너무 지난한 과정이죠. 때로는 많이 지치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난한 반복에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차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질 둘레지는 이 반복과 차이와 반복에서 의미 없는 반복, 무의식적 반복, 영혼 없는 반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헐벗은 반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무의미한 반복, 기계적인 반복, 무의식적 반복, 영혼 없는 반복을 하게 돼요. 헐벗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질 둘레지가라는 학자가 말하는 반복은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변화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반복이어야 하는데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인 반복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반복이 아니라 어떤 반복이 이어져야 된다? 의식적 반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헐벗은 반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는 반복. 질 둘레지는 이런 반복을 새 옷을 입는 반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헐벗은 반복이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2025년 수험의 과정에서 의식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또 의미를 늘 새롭게 다져가는 반복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차이가 1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 다음 1년쯤 지났을 때 선생님들에게 2025년 1월과 2025년 11월 쯤에는 11개월 전에 나와 11개월 후에 나 사이에 큰 성장의 폭과 성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의식적인 반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식적인 반복을 통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왜 정말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정말 교사가 되어야만 하는가? 선생님들에게 가르친다는 의미, 교사가 된다는 의미,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선생님 삶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그런 공부의 목적을 잃지 않고 공부의 의미와 교사됨의 의미를 선생님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매일의 반복이 지치는 반복이 아니라 늘 새 옷을 입는 반복이고 선생님의 머리와 가슴과 마음을 늘 살찌우는 반복이고 의식적인 반복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이전과 다른, 어제와 다른 나, 그 다음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내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의식적 반복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2025년 교육학 논술에 대한 임용 설명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은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기계적인 공부가 아니라 의식적인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합격 혹은 선생님이 원하는 교사로서의 삶을 꼭 쟁취하시는 2025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년 2025년은 선생님들과 또 한 번 새해 처음 시작하는 교육학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교육학을 우리 시험에 맞게 의미 있게 잘 커리큘럼을 만들어 두었지만 무엇보다 교육학을 단순히 암기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형태의 공부가 아니라 선생님을 의미 있게 우리 교육학 논술이 원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대로 선생님들에게 교육학을 가장 교육학답게 또 의미 있게 선생님들과 교육학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에 고센 교육학과 함께 정말 교육학을 교육학답게 공부하고 싶고 무엇보다 교육학 시험에서 정말 고득점을 원하며 또 교육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2025년도 고세훈 교육학을 통해서 함께 교육학을 공부하고 이해하며 함께 학교 현장과 교실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재미있게 의미있게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2025년도 중등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선생님들 뵈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에 강의실에서 또 밝은 모습으로 또 선생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